48개국까지 늘어난 월드컵에서 한국은 결국 32강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3위 팀 12개 가운데 8개 팀이나 살아남는 구조였지만 한국은 그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무승부만 해도 올라갈 수 있었던 마지막 경기에서는 남아공에 0대1로 무너졌고 전반 유효슈팅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실패하기 어려울 만큼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를 비롯한 황금 세대가 모두 모였고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도 없었습니다. 조편성 역시 역대 월드컵을 통틀어도 이보다 좋기 어려울 만큼 완벽했고 대표팀은 한 달 전부터 멕시코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 고지대 적응까지 마쳤습니다. 체코는 경기 직전에 멕시코에 도착해 고지대 적응이 부족했고 멕시코와 남아공은 핵심 선수까지 빠졌습니다. 조 2위만 차지했다면 32강에서는 비교적 해볼 만한 캐나다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조건에도 한국은 32강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이강인은 분노를 터뜨리듯 잔디를 내리쳤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었고 이강인과 김민재에게도 전성기에 맞은 가장 중요한 월드컵이었습니다. 결국 그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잃었습니다.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 홍명보 감독은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정몽규 회장도 월드컵이 끝나면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 사람이 떠나는 것으로 책임은 끝나는 걸까요? 이 정도로 좋은 조건에서도 실패했다면 문제는 감독 한 사람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닐까요? 대체 한국 축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요? 한국 시간 6월 29일 새벽 0시 30분 홍명보 감독은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고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자리를 떠났어요. 수많은 의문은 그대로 남았지만 사퇴 발표는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불과 2년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클린스만만 내보내면 모든 문제가 끝날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적었고 전술과 상대 분석은 보이지 않았으며 아시안컵에서는 경기력뿐 아니라 선수단까지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감독 한 명이고 그 한 명만 제대로 바꾸면 대표팀은 다시 살아날 것 같았어요. 좋은 감독이 팀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요. 결국 클린스만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의 흔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감독과 코치진의 남은 계약을 정리하는데 약 1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잘못 뽑은 감독은 떠났지만 그 대가는 한국 축구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도 팬들은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 대가를 치렀다면 이번만큼은 실패의 원인을 뜯어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협회는 그 뒤 5달 동안 새 감독을 찾았습니다. 황선홍과 김도훈이 임시로 대표팀을 맡는 동안 수많은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5달이면 전술과 철학, 선수단 운영 능력까지 충분히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오래 걸릴수록 오히려 기대했어요. 이번에는 이름이 아니라 기준으로 뽑겠지. 적어도 클린스만을 데려왔던 방식만큼은 버렸겠지. 약 100억 원을 잃고 임시 감독을 2명이나 거쳤다면 이번 선택만큼은 정말 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 끝에 협회가 내놓은 최종 답은 홍명보였습니다. 당시 K리그 시즌을 치르던 감독이었고 2014년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탈락한 뒤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팬들이 5달 동안 기다린 결과가 결국 10년 전 실패했던 이름으로의 회귀였던 겁니다. 홍명보가 좋은 감독인지 나쁜 감독인지만 따져서는 이 문제의 절반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도 대체 왜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걸까요? 더 섬뜩한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 축구는 대회가 망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감독부터 잘랐습니다. 2014년에도 감독이 떠났고 2018년을 앞두고도 준비가 흔들렸으며 2024년 클린스만 참사 뒤에도 가장 먼저 자리에서 밀려난 건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떠난 자리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실패한 감독은 매번 바뀌었지만 그 감독을 고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다음 감독을 골랐습니다. 성공했을 때조차 시스템은 남지 않았습니다. 벤투가 4년 동안 쌓은 방향도 감독이 떠나자 함께 끊겼습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술과 선수 선발 기준, 장기 계획이 다시 초기화됐고 몇 경기만 흔들리면 모든 비난은 감독 개인에게 쏟아졌습니다. 정작 그 감독을 고른 사람과 검증 방식은 화면 밖으로 사라졌어요. 한국 축구는 고장난 기계를 고치지 않은 채 안에 넣는 부품만 계속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으로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박주호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결과만 보고 비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달 동안 후보를 검토하고 논의하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주호는 외국인 감독 후보가 나오면 일부 위원들이 먼저 흠부터 잡았고 정상적인 면접과 발표 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후보를 공정하게 검증해 최선의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북내 감독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다른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회가 먼저 꺼내든 것은 해명이 아니라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선임 기준과 점수표, 면접 과정을 공개해 의문을 풀기보다 박주호의 주장이 왜곡됐다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절차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법을 들이밀었지만 정작 그 회의가 얼마나 공정했고 어떤 기준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몇 달 뒤 이 의심은 단순한 폭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감사에서도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한이 불분명한 인물이 최종 후보를 추천했고 면접 과정은 투명하지 않았으며 감독을 발표한 뒤에야 이사들이 모여 표결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합격자를 정한 뒤 나중에 시험지를 맞춰 넣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결국 공식 감사 결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확인된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홍명보 감독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 중 누구도 즉시 물러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더 이상 홍명보 감독이 좋은 감독이냐 나쁜 감독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감독을 뽑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왜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자리와 권한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몇 달 뒤 투표함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서울신문로 축구회관. 배의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 이름 하나를 찍어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183명 가운데 156명이 같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정몽규, 득표율 85%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유효 슈팅 하나 없이 무너졌고 경기 뒤 영상과 뉴스 댓글에는 정몽규 나가라는 문구가 쏟아졌습니다. 경기장에서도 퇴진 고호가 터졌고 전직 선수와 해설자들까지 협회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팬들의 분노만 보면 이번에는 정말 무언가 바뀔 것 같았어요. 정작 팬들이 밖에서 아무리 나가라고 외쳐도 회장을 뽑는 표는 팬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85%가 정몽규 회장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밖에서는 책임을 묻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다시 권한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협회 문 앞에서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정몽규 회장은 2013년 처음 취임한 뒤 2017년 재선, 2021년 3선, 2025년 4선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 감독들이 실패할 때마다 교체되는 동안 그 감독을 임명한 최고 책임자는 13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적이 나쁘면 감독은 잘려나갔지만 감독을 고른 권력은 다시 선거를 통과했습니다. 정몽규 한 사람만 바꾼다고 이 문제가 끝날까요? 한 사람이 13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는 건 그를 계속 통과시켜준 구조가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팬들이 아무리 분노해도 내부표가 더 중요하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도 자리와 권한을 잃지 않는다면 누가 회장이 되든 같은 일은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이 구조는 왜 실패를 거듭하고도 스스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2024년 2월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유효 슈팅 하나 없이 0대2로 무너졌습니다.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고개를 숙였고 팬들은 축협 해체와 회장 퇴진을 외쳤습니다. 선수에게는 몇 년을 준비한 대회가 끝난 순간이었고 팬에게는 또 한 번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진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협회는 곧바로 다음 행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임시 감독을 정하고 새 감독 후보 명단을 꺼냈습니다. 2026년 남아공전 뒤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퇴 발표가 나왔지만 협회 앞에는 곧바로 후임 감독과 차기 회장, 다음 선임 절차라는 과제가 놓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다음 감독을 뽑을지, 이번 실패를 어떻게 기록하고 책임질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에게 패배는 월드컵 탈락이었지만 조직에는 다음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하나가 더 생긴 것에 가까웠습니다. 대표팀이 졌다고 협회의 통장과 권한까지 함께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파 지원금은 한 번의 패배로 끊기지 않았고 방송과 후원 계약도 이미 정해진 일정과 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요르단에 지고 남아공에 지고 팬들이 등을 돌려도 다음날 협회의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경기장에서는 탈락했지만 통장에서는 탈락하지 않은 겁니다. 실패가 자리와 수입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으니 조직을 뜯어고칠 압력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강제로 뜯어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문체부는 협회 고위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축구 종합센터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거액의 추가 제재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택한 것은 책임이 아니라 소송이었습니다. 처분을 멈춰달라며 법정으로 갔고 판단이 나온 뒤에도 다시 항소했습니다. 문제가 확인될 때마다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소송만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협회의 선거와 운영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직접 개입하면 피파가 이를 외부 간섭으로 판단해 국제대회 출전 자격까지 문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놓으면 왜 못 바꾸느냐는 비판을 받고 강제로 건드리면 월드컵 출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경보음부터 울리는 구조였던 겁니다. 피파 규정이 협회 스스로의 개혁까지 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독 선임 기준을 공개하고 실패한 결정에 책임을 묻고 팬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되도록 구조를 고치는 일은 협회가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외부 개입의 한계보다 더 큰 문제는 협회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바꾸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망가뜨린 것은 이번 월드컵 한 경기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라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세대의 시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고 김민재는 유럽 최정상급 수비수로 성장했습니다. 이강인은 어린 시절부터 유럽에서 기술과 경기 감각을 쌓아 세계적인 구단의 선수가 됐습니다. 황희찬을 비롯한 유럽파까지 더해지자 이름만 놓고 보면 한국은 어느 때보다 방해해야 했습니다. 정작 대표팀은 이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술과 역할은 다시 짜였고 어렵게 쌓아야 할 패턴과 약속은 함께 지워졌습니다. 세계적인 클럽에서 정교한 시스템 안에 뛰던 선수들은 대표팀에 올 때마다 짧은 소집 기간 안에 또 다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위기를 넘긴 것은 팀의 완성도가 아니라 손흥민의 한 골, 이강인의 개인 기술, 김민재의 수비였습니다. 스타들은 있었지만 그 스타들을 움직일 팀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벤투 체제에서 한국은 이미 축적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4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팀을 만들었고 그 결과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감독이 떠나자 시행착오와 데이터, 선수 역할과 경기 철학까지 함께 끊겼었습니다. 성공은 계승되지 않았고 실패는 교훈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큰 대회가 끝날 때마다 한국 축구는 쌓아둔 것을 점검하기보다 다시 감독 후보 명단부터 펼쳤습니다. 대가는 선수들의 전성기로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의 대표팀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김민재와 이강인의 전성기도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직은 실패한 뒤 다음 회의를 열 수 있지만 선수의 몸과 나이는 멈춰주지 않습니다. 한 번 날린 4년은 다음 대회에서 되돌려받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대가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넘어갔습니다. 클린스만과 결별하는 데 들어간 약 100억 원은 단순한 위약금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감독과 분석 인력을 데려오고 지도자를 키우고 아직 대표팀에 오지도 못한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의 비용은 결정권자의 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전성기에서 빠져나갔고 미래 세대가 받을 기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축구에 부족했던 것은 선수가 아니었어요.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은 선수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그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을 시스템, 실패를 기록해 다음 선택에 반영할 행정,
감독이 바뀌어도 방향을 이어갈 구조였습니다. 선수의 재능은 세계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그 재능을 받쳐줄 조직은 제자리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팬들은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법보다 기대하지 않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대표팀 경기 날짜만 잡혀도 온 가족이 시간을 비웠지만 이제는 경기보다 감독 선임 논란이 먼저 떠오르고 전술보다 협회 이야기를 더 오래 보게 됩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이 소속팀에서 뛰는 경기를 볼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팬도 많습니다. 클럽에서는 선수의 역할과 팀이 준비한 축구가 보이지만 대표팀에서는 왜 이 선수들을 데리고 이런 경기를 하는지 답답함부터 남기 때문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이강인이 잔디를 내리친 그 분노는 단지 한 경기에서 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수준까지 올라간 선수들의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그들을 받쳐줄 한국 축구의 구조는 끝내 같은 자리에서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축구의 문제가 정말 감독 한 명에게 있다고 48개국까지 늘어난 월드컵에서 한국은 결국 32강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3위 팀 12개 가운데 8개 팀이나 살아남는 구조였지만 한국은 그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무승부만 해도 올라갈 수 있었던 마지막 경기에서는 남아공에 0대1로 무너졌고 전반 유효 슈팅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실패하기 어려울 만큼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를 비롯한 황금 세대가 모두 모였고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도 없었습니다. 조편성 역시 역대 월드컵을 통틀어도 이보다 좋기 어려울 만큼 완벽했고 대표팀은 한 달 전부터 멕시코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 고지대 적응까지 마쳤습니다. 체코는 경기 직전에 멕시코에 도착해 고지대 적응이 부족했고 멕시코와 남아공은 핵심 선수까지 빠졌습니다. 조 2위만 차지했다면 32강에서는 비교적 해볼 만한 캐나다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조건에도 한국은 32강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이강인은 분노를 터뜨리듯 잔디를 내리쳤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었고 이강인과 김민재에게도 전성기에 맞은 가장 중요한 월드컵이었습니다. 결국 그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잃었습니다.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 홍명보 감독은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정몽규 회장도 월드컵이 끝나면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 사람이 떠나는 것으로 책임은 끝나는 걸까요? 이 정도로 좋은 조건에서도 실패했다면 문제는 감독 한 사람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닐까요? 대체 한국 축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요? 한국 시간 6월 29일 새벽 0시 30분 홍명보 감독은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고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자리를 떠났어요. 수많은 의문은 그대로 남았지만 사퇴 발표는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불과 2년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클린스만만 내보내면 모든 문제가 끝날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적었고 전술과 상대 분석은 보이지 않았으며 아시안컵에서는 경기력뿐 아니라 선수단까지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감독 한 명이고 그 한 명만 제대로 바꾸면 대표팀은 다시 살아날 것 같았어요. 좋은 감독이 팀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요. 결국 클린스만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의 흔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감독과 코치진의 남은 계약을 정리하는데 약 1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잘못 뽑은 감독은 떠났지만 그 대가는 한국 축구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도 팬들은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 대가를 치렀다면 이번만큼은 실패의 원인을 뜯어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협회는 그 뒤 5달 동안 새 감독을 찾았습니다. 황선홍과 김도훈이 임시로 대표팀을 맡는 동안 수많은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5달이면 전술과 철학, 선수단 운영 능력까지 충분히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오래 걸릴수록 오히려 기대했어요. 이번에는 이름이 아니라 기준으로 뽑겠지. 적어도 클린스만을 데려왔던 방식만큼은 버렸겠지. 약 100억 원을 잃고 임시 감독을 2명이나 거쳤다면 이번 선택만큼은 정말 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 끝에 협회가 내놓은 최종 답은 홍명보였습니다. 당시 K리그 시즌을 치르던 감독이었고 2014년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탈락한 뒤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팬들이 5달 동안 기다린 결과가 결국 10년 전 실패했던 이름으로의 회귀였던 겁니다. 홍명보가 좋은 감독인지 나쁜 감독인지만 따져서는 이 문제의 절반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도 대체 왜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걸까요? 더 섬뜩한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 축구는 대회가 망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감독부터 잘랐습니다. 2014년에도 감독이 떠났고 2018년을 앞두고도 준비가 흔들렸으며 2024년 클린스만 참사 뒤에도 가장 먼저 자리에서 밀려난 건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떠난 자리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실패한 감독은 매번 바뀌었지만 그 감독을 고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다음 감독을 골랐습니다. 성공했을 때조차 시스템은 남지 않았습니다. 벤투가 4년 동안 쌓은 방향도 감독이 떠나자 함께 끊겼습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술과 선수 선발 기준, 장기 계획이 다시 초기화됐고 몇 경기만 흔들리면 모든 비난은 감독 개인에게 쏟아졌습니다. 정작 그 감독을 고른 사람과 검증 방식은 화면 밖으로 사라졌어요. 한국 축구는 고장난 기계를 고치지 않은 채 안에 넣는 부품만 계속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으로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박주호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결과만 보고 비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달 동안 후보를 검토하고 논의하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주호는 외국인 감독 후보가 나오면 일부 위원들이 먼저 흠부터 잡았고 정상적인 면접과 발표 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후보를 공정하게 검증해 최선의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북내 감독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다른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회가 먼저 꺼내든 것은 해명이 아니라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선임 기준과 점수표, 면접 과정을 공개해 의문을 풀기보다 박주호의 주장이 왜곡됐다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절차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법을 들이밀었지만 정작 그 회의가 얼마나 공정했고 어떤 기준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몇 달 뒤 이 의심은 단순한 폭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감사에서도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한이 불분명한 인물이 최종 후보를 추천했고 면접 과정은 투명하지 않았으며 감독을 발표한 뒤에야 이사들이 모여 표결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합격자를 정한 뒤 나중에 시험지를 맞춰 넣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결국 공식 감사 결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확인된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홍명보 감독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 중 누구도 즉시 물러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더 이상 홍명보 감독이 좋은 감독이냐 나쁜 감독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감독을 뽑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왜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자리와 권한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몇 달 뒤 투표함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배의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 이름 하나를 찍어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183명 가운데 156명이 같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정몽규, 득표율 85%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유효 슈팅 하나 없이 무너졌고 경기 뒤 영상과 뉴스 댓글에는 정몽규 나가라는 문구가 쏟아졌습니다. 경기장에서도 퇴진 고호가 터졌고 전직 선수와 해설자들까지 협회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팬들의 분노만 보면 이번에는 정말 무언가 바뀔 것 같았어요. 정작 팬들이 밖에서 아무리 나가라고 외쳐도 회장을 뽑는 표는 팬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85%가 정몽규 회장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밖에서는 책임을 묻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다시 권한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협회 문 앞에서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정몽규 회장은 2013년 처음 취임한 뒤 2017년 재선, 2021년 3선, 2025년 4선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 감독들이 실패할 때마다 교체되는 동안 그 감독을 임명한 최고 책임자는
13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적이 나쁘면 감독은 잘려나갔지만 감독을 고른 권력은 다시 선거를 통과했습니다. 정몽규 한 사람만 바꾼다고 이 문제가 끝날까요? 한 사람이 13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는 건 그를 계속 통과시켜준 구조가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팬들이 아무리 분노해도 내부표가 더 중요하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도 자리와 권한을 잃지 않는다면 누가 회장이 되든 같은 일은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이 구조는 왜 실패를 거듭하고도 스스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2024년 2월,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유효 슈팅 하나 없이 0대2로 무너졌습니다.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고개를 숙였고 팬들은 축협 해체와 회장 퇴진을 외쳤습니다. 선수에게는 몇 년을 준비한 대회가 끝난 순간이었고 팬에게는 또 한 번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진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협회는 곧바로 다음 행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임시 감독을 정하고 새 감독 후보 명단을 꺼냈습니다. 2026년 남아공전 뒤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퇴 발표가 나왔지만 협회 앞에는 곧바로 후임 감독과 차기 회장, 다음 선임 절차라는 과제가 놓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다음 감독을 뽑을지, 이번 실패를 어떻게 기록하고 책임질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에게 패배는 월드컵 탈락이었지만 조직에는 다음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하나가 더 생긴 것에 가까웠습니다. 대표팀이 졌다고 협회의 통장과 권한까지 함께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FIFA 지원금은 한 번의 패배로 끊기지 않았고 방송과 후원 계약도 이미 정해진 일정과 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요르단에 지고 남아공에 지고 팬들이 등을 돌려도 다음날 협회의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경기장에서는 탈락했지만 통장에서는 탈락하지 않은 겁니다. 실패가 자리와 수입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으니 조직을 뜯어고칠 압력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강제로 뜯어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문체부는 협회 고위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축구종합센터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거액의 추가 제재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택한 것은 책임이 아니라 소송이었습니다. 처분을 멈춰달라며 법정으로 갔고 판단이 나온 뒤에도 다시 항소했습니다. 문제가 확인될 때마다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소송만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협회의 선거와 운영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직접 개입하면 FIFA가 이를 외부 간섭으로 판단해 국제대회 출전 자격까지 문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놓으면 왜 못 바꾸느냐는 비판을 받고 강제로 건드리면 월드컵 출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경보음부터 울리는 구조였던 겁니다. FIFA 규정이 협회 스스로의 개혁까지 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독 선임 기준을 공개하고 실패한 결정에 책임을 묻고 팬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되도록 구조를 고치는 일은 협회가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외부 개입의 한계보다 더 큰 문제는 협회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바꾸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망가뜨린 것은 이번 월드컵 한 경기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라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세대의 시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가고 김민재는 유럽 최정상급 수비수로 성장했습니다. 이강인은 어린 시절부터 유럽에서 기술과 경기 감각을 쌓아 세계적인 구단의 선수가 됐습니다. 황희찬을 비롯한 유럽파까지 더해지자 이름만 놓고 보면 한국은 어느 때보다 강해야 했습니다. 정작 대표팀은 이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술과 역할은 다시 짜였고 어렵게 쌓아야 할 패턴과 약속은 함께 지워졌습니다. 세계적인 클럽에서 정교한 시스템 안에 뛰던 선수들은 대표팀에 올 때마다 짧은 소집 기간 안에 또 다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위기를 넘긴 것은 팀의 완성도가 아니라 손흥민의 한 골, 이강인의 개인 기술, 김민재의 수비였습니다. 스타들은 있었지만 그 스타들을 움직일 팀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벤투 체제에서 한국은 이미 축적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4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팀을 만들었고 그 결과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감독이 떠나자 시행착오와 데이터, 선수 역할과 경기 철학까지 함께 끊겼었습니다. 성공은 계승되지 않았고 실패는 교훈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큰 대회가 끝날 때마다 한국 축구는 쌓아둔 것을 점검하기보다
다시 감독 후보 명단부터 펼쳤습니다. 대가는 선수들의 전성기로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의 대표팀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김민재와 이강인의 전성기도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직은 실패한 뒤 다음 회의를 열 수 있지만 선수의 몸과 나이는 멈춰주지 않습니다. 한 번 날린 4년은 다음 대회에서 되돌려받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대가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넘어갔습니다. 클린스만과 결별하는 데 들어간 약 100억 원은 단순한 위약금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감독과 분석 인력을 데려오고 지도자를 키우고 아직 대표팀에 오지도 못한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의 비용은 결정권자의 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전성기에서 빠져나갔고 미래 세대가 받을 기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축구에 부족했던 것은 선수가 아니었어요.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은 선수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그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을 시스템, 실패를 기록해 다음 선택에 반영할 행정, 감독이 바뀌어도 방향을 이어갈 구조였습니다. 선수의 재능은 세계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그 재능을 받쳐줄 조직은 제자리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팬들은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법보다 기대하지 않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대표팀 경기 날짜만 잡혀도 온 가족이 시간을 비웠지만 이제는 경기보다 감독 선임 논란이 먼저 떠오르고 전술보다 협회 이야기를 더 오래 보게 됩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이 소속팀에서 뛰는 경기를 볼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팬도 많습니다. 클럽에서는 선수의 역할과 팀이 준비한 축구가 보이지만 대표팀에서는 왜 이 선수들을 데리고 이런 경기를 하는지 답답함부터 남기 때문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이강인이 잔디를 내리친 그 분노는 단지 한 경기에서 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수준까지 올라간 선수들의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그들을 받쳐줄 한국 축구의 구조는 끝내 같은 자리에서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축구의 문제가 정말 감독 한 명에게 있다고 48개국까지 늘어난 월드컵에서 한국은 결국 32강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3위 팀 12개 가운데 8개 팀이나 살아남는 구조였지만 한국은 그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무승부만 해도 올라갈 수 있었던 마지막 경기에서는 남아공의 0대1로 무너졌고 전반 유효슈팅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실패하기 어려울 만큼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를 비롯한 황금 세대가 모두 모였고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도 없었습니다. 조편성 역시 역대 월드컵을 통틀어도 이보다 좋기 어려울 만큼 완벽했고 대표팀은 한 달 전부터 멕시코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 고지대 적응까지 마쳤습니다. 체코는 경기 직전에 멕시코에 도착해 고지대 적응이 부족했고 멕시코와 남아공은 핵심 선수까지 빠졌습니다. 조 2위만 차지했다면 32강에서는 비교적 해볼 만한 캐나다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조건에도 한국은 32강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이강인은 분노를 터뜨리듯 잔디를 내리쳤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었고 이강인과 김민재에게도 전성기에 맞은 가장 중요한 월드컵이었습니다. 결국 그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잃었습니다.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 홍명보 감독은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정몽규 회장도 월드컵이 끝나면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 사람이 떠나는 것으로 책임은 끝나는 걸까요? 이 정도로 좋은 조건에서도 실패했다면 문제는 감독 한 사람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닐까요? 대체 한국 축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요? 한국 시간 6월 29일 새벽 0시 30분 홍명보 감독은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고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자리를 떠났어요. 수많은 의문은 그대로 남았지만 사퇴 발표는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불과 2년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클린스만만 내보내면 모든 문제가 끝날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적었고 전술과 상대 분석은 보이지 않았으며 아시안컵에서는 경기력뿐 아니라 선수단까지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감독 한 명이고 그 한 명만 제대로 바꾸면 대표팀은 다시 살아날 것 같았어요. 좋은 감독이 팀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요. 결국 클린스만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의 흔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감독과 코치진의 남은 계약을 정리하는데
약 1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잘못 뽑은 감독은 떠났지만 그 대가는 한국 축구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도 팬들은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 대가를 치렀다면 이번만큼은 실패의 원인을 뜯어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협회는 그 뒤 5달 동안 새 감독을 찾았습니다. 황선홍과 김도훈이 임시로 대표팀을 맡는 동안 수많은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5달이면 전술과 철학, 선수단 운영 능력까지 충분히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오래 걸릴수록 오히려 기대했어요. 이번에는 이름이 아니라 기준으로 꼽겠지. 적어도 클린스만을 데려왔던 방식만큼은 버렸겠지. 약 100억 원을 잃고 임시 감독을 2명이나 거쳤다면 이번 선택만큼은 정말 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 끝에 협회가 내놓은 최종 답은 홍명보였습니다. 당시 K리그 시즌을 치르던 감독이었고 2014년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탈락한 뒤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팬들이 5달 동안 기다린 결과가 결국 10년 전 실패했던 이름으로의 회귀였던 겁니다. 홍명보가 좋은 감독인지 나쁜 감독인지만 따져서는 이 문제의 절반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도 대체 왜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걸까요? 더 섬뜩한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 축구는 대회가 망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감독부터 잘랐습니다. 2014년에도 감독이 떠났고 2018년을 앞두고도 준비가 흔들렸으며 2024년 클린스만 참사 뒤에도 가장 먼저 자리에서 밀려난 건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떠난 자리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실패한 감독은 매번 바뀌었지만 그 감독을 고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다음 감독을 골랐습니다. 성공했을 때조차 시스템은 남지 않았습니다. 벤투가 4년 동안 쌓은 방향도 감독이 떠나자 함께 끊겼습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술과 선수 선발 기준, 장기 계획이 다시 초기화됐고 몇 경기만 흔들리면 모든 비난은 감독 개인에게 쏟아졌습니다. 정작 그 감독을 고른 사람과 검증 방식은 화면 밖으로 사라졌어요. 한국 축구는 고장난 기계를 고치지 않은 채 안에 넣는 부품만 계속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으로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박주호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결과만 보고 비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달 동안 후보를 검토하고 논의하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주호는 외국인 감독 후보가 나오면 일부 위원들이 먼저 흠부터 잡았고 정상적인 면접과 발표 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후보를 공정하게 검증해 최선의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내 감독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다른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회가 먼저 꺼내든 것은 해명이 아니라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선임 기준과 점수표, 면접 과정을 공개해 의문을 풀기보다 박주호의 주장이 왜곡됐다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절차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법을 들이밀었지만 정작 그 회의가 얼마나 공정했고 어떤 기준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몇 달 뒤 이 의심은 단순한 폭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감사에서도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한이 불분명한 인물이 최종 후보를 추천했고 면접 과정은 투명하지 않았으며 감독을 발표한 뒤에야 이사들이 모여 표결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합격자를 정한 뒤 나중에 시험지를 맞춰 넣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결국 공식 감사 결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확인된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홍명보 감독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 중 누구도 즉시 물러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더 이상 홍명보 감독이 좋은 감독이냐 나쁜 감독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감독을 뽑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왜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자리와 권한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몇 달 뒤 투표함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배의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 이름 하나를 찍어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183명 가운데 156명이 같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정몽규, 득표율 85%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유효 슈팅 하나 없이 무너졌고 경기 뒤 영상과 뉴스 댓글에는 정몽규 나가라는 문구가 쏟아졌습니다. 경기장에서도 퇴진 고호가 터졌고 전직 선수와 해설자들까지 협회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팬들의 분노만 보면 이번에는 정말 무언가 바뀔 것 같았어요. 정작 팬들이 밖에서 아무리 나가라고 외쳐도 회장을 뽑는 표는 팬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85%가 정몽규 회장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밖에서는 책임을 묻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다시 권한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협회 문 앞에서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정몽규 회장은 2013년 처음 취임한 뒤 2017년 재선, 2021년 3선, 2025년 4선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 감독들이 실패할 때마다 교체되는 동안 그 감독을 임명한 최고 책임자는 13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적이 나쁘면 감독은 잘려나갔지만 감독을 고른 권력은 다시 선거를 통과했습니다. 정몽규 한 사람만 바꾼다고 이 문제가 끝날까요? 한 사람이 13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는 건 그를 계속 통과시켜준 구조가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팬들이 아무리 분노해도 내부표가 더 중요하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도 자리와 권한을 잃지 않는다면 누가 회장이 되든 같은 일은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이 구조는 왜 실패를 거듭하고도 스스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2024년 2월,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유효 슈팅 하나 없이 0대2로 무너졌습니다.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고개를 숙였고 팬들은 축협 해체와 회장 퇴진을 외쳤습니다. 선수에게는 몇 년을 준비한 대회가 끝난 순간이었고 팬에게는 또 한 번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진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협회는 곧바로 다음 행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임시감독을 정하고 새 감독 후보 명단을 꺼냈습니다. 2026년 남아공전 뒤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퇴 발표가 나왔지만 협회 앞에는 곧바로 후임 감독과 차기 회장, 다음 선임 절차라는 과제가 놓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다음 감독을 뽑을지, 이번 실패를 어떻게 기록하고 책임질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에게 패배는 월드컵 탈락이었지만 조직에는 다음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하나가 더 생긴 것에 가까웠습니다. 대표팀이 졌다고 협회의 통장과 권한까지 함께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파 지원금은 한 번의 패배로 끊기지 않았고 방송과 후원 계약도 이미 정해진 일정과 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요르단에 지고 남아공에 지고 팬들이 등을 돌려도 다음날 협회의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경기장에서는 탈락했지만 통장에서는 탈락하지 않은 겁니다. 실패가 자리와 수입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으니 조직을 뜯어고칠 압력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강제로 뜯어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문체부는 협회 고위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축구종합센터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거액의 추가 제재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택한 것은 책임이 아니라 소송이었습니다. 처분을 멈춰달라며 법정으로 갔고 판단이 나온 뒤에도 다시 항소했습니다. 문제가 확인될 때마다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소송만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협회의 선거와 운영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직접 개입하면 피파가 이를 외부 간섭으로 판단해 국제대회 출전 자격까지 문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놓으면 왜 못 바꾸느냐는 비판을 받고 강제로 건드리면 월드컵 출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경보음부터 울리는 구조였던 겁니다. 피파 규정이 협회 스스로의 개혁까지 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독 선임 기준을 공개하고 실패한 결정에 책임을 묻고 팬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되도록 구조를 고치는 일은 협회가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외부 개입의 한계보다 더 큰 문제는 협회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바꾸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망가뜨린 것은 이번 월드컵 한 경기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라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세대의 시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가고 김민재는 유럽 최정상급 수비수로 성장했습니다. 이강인은 어린 시절부터 유럽에서 기술과 경기 감각을 쌓아 세계적인 구단의 선수가 됐습니다.
황희찬을 비롯한 유럽파까지 더해지자 이름만 놓고 보면 한국은 어느 때보다 방해해야 했습니다. 정작 대표팀은 이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술과 역할은 다시 짜였고 어렵게 쌓아야 할 패턴과 약속은 함께 지워졌습니다. 세계적인 클럽에서 정교한 시스템 안에 뛰던 선수들은 대표팀에 올 때마다 짧은 소집 기간 안에 또 다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위기를 넘긴 것은 팀의 완성도가 아니라 손흥민의 한 골, 이강인의 개인 기술, 김민재의 수비였습니다. 스타들은 있었지만 그 스타들을 움직일 팀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벤투 체제에서 한국은 이미 축적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4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팀을 만들었고 그 결과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감독이 떠나자 시행착오와 데이터, 선수 역할과 경기 철학까지 함께 끊겼었습니다. 성공은 계승되지 않았고 실패는 교훈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큰 대회가 끝날 때마다 한국 축구는 쌓아둔 것을 점검하기보다 다시 감독 후보 명단부터 펼쳤습니다. 대가는 선수들의 전성기로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의 대표팀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김민재와 이강인의 전성기도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직은 실패한 뒤 다음 회의를 열 수 있지만 선수의 몸과 나이는 멈춰주지 않습니다. 한 번 날린 4년은 다음 대회에서 되돌려받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대가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넘어갔습니다. 클린스만과 결별하는 데 들어간 약 100억 원은 단순한 위약금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감독과 분석 인력을 데려오고 지도자를 키우고 아직 대표팀에 오지도 못한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의 비용은 결정권자의 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전성기에서 빠져나갔고 미래 세대가 받을 기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축구에 부족했던 것은 선수가 아니었어요.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은 선수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그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을 시스템, 실패를 기록해 다음 선택에 반영할 행정, 감독이 바뀌어도 방향을 이어갈 구조였습니다. 선수의 재능은 세계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그 재능을 받쳐줄 조직은 제자리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팬들은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법보다 기대하지 않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대표팀 경기 날짜만 잡혀도 온 가족이 시간을 비웠지만 이제는 경기보다 감독 선임 논란이 먼저 떠오르고 전술보다 협회 이야기를 더 오래 보게 됩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이 소속팀에서 뛰는 경기를 볼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팬도 많습니다. 클럽에서는 선수의 역할과 팀이 준비한 축구가 보이지만 대표팀에서는 왜 이 선수들을 데리고 이런 경기를 하는지 답답함부터 남기 때문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이강인이 잔디를 내리친 그 분노는 단지 한 경기에서 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수준까지 올라간 선수들의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그들을 받쳐줄 한국 축구의 구조는 끝내 같은 자리에서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축구의 문제가 정말 감독 한 명에게 있다고 48개국까지 늘어난 월드컵에서 한국은 결국 32강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3위 팀 12개 가운데 8개 팀이나 살아남는 구조였지만 한국은 그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무승부만 해도 올라갈 수 있었던 마지막 경기에서는 남아공에 0대1로 무너졌고 전반 유효슈팅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실패하기 어려울 만큼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를 비롯한 황금 세대가 모두 모였고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도 없었습니다. 조편성 역시 역대 월드컵을 통틀어도 이보다 좋기 어려울 만큼 완벽했고 대표팀은 한 달 전부터 멕시코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 고지대 적응까지 마쳤습니다. 체코는 경기 직전에 멕시코에 도착해 고지대 적응이 부족했고 멕시코와 남아공은 핵심 선수까지 빠졌습니다. 조 2위만 차지했다면 32강에서는 비교적 해볼 만한 캐나다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조건에도 한국은 32강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이강인은 분노를 터뜨리듯 잔디를 내리쳤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었고 이강인과 김민재에게도 전성기에 맞은 가장 중요한 월드컵이었습니다. 결국 그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잃었습니다.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 홍명보 감독은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정몽규 회장도 월드컵이 끝나면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 사람이 떠나는 것으로 책임은 끝나는 걸까요? 이 정도로 좋은 조건에서도 실패했다면 문제는 감독 한 사람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닐까요?
대체 한국 축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요? 한국 시간 6월 29일 새벽 0시 30분, 홍명보 감독은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고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자리를 떠났어요. 수많은 의문은 그대로 남았지만 사퇴 발표는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불과 2년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클린스만만 내보내면 모든 문제가 끝날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적었고 전술과 상대 분석은 보이지 않았으며 아시안컵에서는 경기력뿐 아니라 선수단까지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감독 한 명이고 그 한 명만 제대로 바꾸면 대표팀은 다시 살아날 것 같았어요. 좋은 감독이 팀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요. 결국 클린스만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의 흔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감독과 코치진의 남은 계약을 정리하는데 약 1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잘못 뽑은 감독은 떠났지만 그 대가는 한국 축구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도 팬들은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 대가를 치렀다면 이번만큼은 실패의 원인을 뜯어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협회는 그 뒤 5달 동안 새 감독을 찾았습니다. 황선홍과 김도훈이 임시로 대표팀을 맡는 동안 수많은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5달이면 전술과 철학, 선수단 운영 능력까지 충분히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오래 걸릴수록 오히려 기대했어요. 이번에는 이름이 아니라 기준으로 뽑겠지. 적어도 클린스만을 데려왔던 방식만큼은 버렸겠지. 약 100억 원을 잃고 임시 감독을 2명이나 거쳤다면 이번 선택만큼은 정말 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 끝에 협회가 내놓은 최종 답은 홍명보였습니다. 당시 K리그 시즌을 치르던 감독이었고 2014년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탈락한 뒤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팬들이 5달 동안 기다린 결과가 결국 10년 전 실패했던 이름으로의 회귀였던 겁니다. 홍명보가 좋은 감독인지 나쁜 감독인지만 따져서는 이 문제의 절반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도 대체 왜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걸까요? 더 섬뜩한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 축구는 대회가 망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감독부터 잘랐습니다. 2014년에도 감독이 떠났고 2018년을 앞두고도 준비가 흔들렸으며 2024년 클린스만 참사 뒤에도 가장 먼저 자리에서 밀려난 건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떠난 자리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실패한 감독은 매번 바뀌었지만 그 감독을 고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다음 감독을 골랐습니다. 성공했을 때조차 시스템은 남지 않았습니다. 벤투가 4년 동안 쌓은 방향도 감독이 떠나자 함께 끊겼습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술과 선수 선발 기준, 장기 계획이 다시 초기화됐고 몇 경기만 흔들리면 모든 비난은 감독 개인에게 쏟아졌습니다. 정작 그 감독을 고른 사람과 검증 방식은 화면 밖으로 사라졌어요. 한국 축구는 고장난 기계를 고치지 않은 채 안에 넣는 부품만 계속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으로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박주호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결과만 보고 비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달 동안 후보를 검토하고 논의하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주호는 외국인 감독 후보가 나오면 일부 위원들이 먼저 흠부터 잡았고 정상적인 면접과 발표 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후보를 공정하게 검증해 최선의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내 감독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다른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회가 먼저 꺼내든 것은 해명이 아니라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선임 기준과 점수표, 면접 과정을 공개해 의문을 풀기보다 박주호의 주장이 왜곡됐다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절차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법을 들이밀었지만 정작 그 회의가 얼마나 공정했고 어떤 기준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몇 달 뒤 이 의심은 단순한 폭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감사에서도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한이 불분명한 인물이 최종 후보를 추천했고 면접 과정은 투명하지 않았으며 감독을 발표한 뒤에야 이사들이 모여 표결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합격자를 정한 뒤 나중에 시험지를 맞춰 넣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결국 공식 감사 결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확인된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홍명보 감독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 중 누구도 즉시 물러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더 이상 홍명보 감독이 좋은 감독이냐 나쁜 감독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감독을 뽑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왜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자리와 권한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몇 달 뒤 투표함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배의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 이름 하나를 찍어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183명 가운데 156명이 같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정몽규, 득표율 85%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유효 슈팅 하나 없이 무너졌고 경기 뒤 영상과 뉴스 댓글에는 정몽규 나가라는 문구가 쏟아졌습니다. 경기장에서도 퇴진 고호가 터졌고 전직 선수와 해설자들까지 협회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팬들의 분노만 보면 이번에는 정말 무언가 바뀔 것 같았어요. 정작 팬들이 밖에서 아무리 나가라고 외쳐도 회장을 뽑는 표는 팬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85%가 정몽규 회장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밖에서는 책임을 묻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다시 권한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협회 문 앞에서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정몽규 회장은 2013년 처음 취임한 뒤 2017년 재선, 2021년 3선, 2025년 4선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 감독들이 실패할 때마다 교체되는 동안 그 감독을 임명한 최고 책임자는 13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적이 나쁘면 감독은 잘려나갔지만 감독을 고른 권력은 다시 선거를 통과했습니다. 정몽규 한 사람만 바꾼다고 이 문제가 끝날까요? 한 사람이 13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는 건 그를 계속 통과시켜준 구조가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팬들이 아무리 분노해도 내부 표가 더 중요하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도 자리와 권한을 잃지 않는다면 누가 회장이 되든 같은 일은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이 구조는 왜 실패를 거듭하고도 스스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2024년 2월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유효 슈팅 하나 없이 0대2로 무너졌습니다.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고개를 숙였고 팬들은 축협 해체와 회장 퇴진을 외쳤습니다. 선수에게는 몇 년을 준비한 대회가 끝난 순간이었고 팬에게는 또 한 번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진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협회는 곧바로 다음 행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임시감독을 정하고 새 감독 후보 명단을 꺼냈습니다. 2026년 남아공전 뒤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퇴 발표가 나왔지만 협회 앞에는 곧바로 후임 감독과 차기 회장, 다음 선임 절차라는 과제가 놓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다음 감독을 뽑을지, 이번 실패를 어떻게 기록하고 책임질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에게 패배는 월드컵 탈락이었지만 조직에는 다음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하나가 더 생긴 것에 가까웠습니다. 대표팀이 졌다고 협회의 통장과 권한까지 함께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FIFA 지원금은 한 번의 패배로 끊기지 않았고 방송과 후원 계약도 이미 정해진 일정과 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요르단에 지고 남아공에 지고 팬들이 등을 돌려도 다음날 협회의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경기장에서는 탈락했지만 통장에서는 탈락하지 않은 겁니다. 실패가 자리와 수입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으니 조직을 뜯어고칠 압력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강제로 뜯어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문체부는 협회 고위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축구종합센터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거액의 추가 제재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택한 것은 책임이 아니라 소송이었습니다. 처분을 멈춰달라며 법정으로 갔고 판단이 나온 뒤에도 다시 항소했습니다. 문제가 확인될 때마다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소송만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협회의 선거와 운영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직접 개입하면 피파가 이를 외부 간섭으로 판단해 국제대회 출전 자격까지 문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놓으면 왜 못 바꾸느냐는 비판을 받고 강제로 건드리면 월드컵 출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경보음부터 울리는 구조였던 겁니다. 피파 규정이 협회 스스로의 개혁까지 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독 선임 기준을 공개하고 실패한 결정에 책임을 묻고 팬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되도록 구조를 고치는 일은 협회가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외부 개입의 한계보다 더 큰 문제는 협회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바꾸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망가뜨린 것은 이번 월드컵 한 경기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라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세대의 시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고 김민재는 유럽 최정상급 수비수로 성장했습니다. 이강인은 어린 시절부터 유럽에서 기술과 경기 감각을 쌓아 세계적인 구단의 선수가 됐습니다. 황희찬을 비롯한 유럽파까지 더해지자 이름만 놓고 보면 한국은 어느 때보다 방해해야 했습니다. 정작 대표팀은 이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술과 역할은 다시 짜였고 어렵게 쌓아야 할 패턴과 약속은 함께 지워졌습니다. 세계적인 클럽에서 정교한 시스템 안에 뛰던 선수들은 대표팀에 올 때마다 짧은 소집 기간 안에 또 다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위기를 넘긴 것은 팀의 완성도가 아니라 손흥민의 한 골, 이강인의 개인 기술, 김민재의 수비였습니다. 스타들은 있었지만 그 스타들을 움직일 팀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벤투 체제에서 한국은 이미 축적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4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팀을 만들었고 그 결과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감독이 떠나자 시행착오와 데이터, 선수 역할과 경기 철학까지 함께 끊겼었습니다. 성공은 계승되지 않았고 실패는 교훈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큰 대회가 끝날 때마다 한국 축구는 쌓아둔 것을 점검하기보다 다시 감독 후보 명단부터 펼쳤습니다. 대가는 선수들의 전성기로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의 대표팀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김민재와 이강인의 전성기도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직은 실패한 뒤 다음 회의를 열 수 있지만 선수의 몸과 나이는 멈춰주지 않습니다. 한 번 날린 4년은 다음 대회에서 되돌려받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대가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넘어갔습니다. 클린스만과 결별하는 데 들어간 약 100억 원은 단순한 위약금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감독과 분석 인력을 데려오고 지도자를 키우고 아직 대표팀에 오지도 못한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의 비용은 결정권자의 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전성기에서 빠져나갔고 미래 세대가 받을 기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축구에 부족했던 것은 선수가 아니었어요.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은 선수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그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을 시스템, 실패를 기록해 다음 선택에 반영할 행정, 감독이 바뀌어도 방향을 이어갈 구조였습니다. 선수의 재능은 세계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그 재능을 받쳐줄 조직은 제자리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팬들은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법보다 기대하지 않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대표팀 경기 날짜만 잡혀도 온 가족이 시간을 비웠지만 이제는 경기보다 감독 선임 논란이 먼저 떠오르고 전술보다 협회 이야기를 더 오래 보게 됩니다. 이강인과 손흥민이 소속팀에서 뛰는 경기를 볼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팬도 많습니다. 클럽에서는 선수의 역할과 팀이 준비한 축구가 보이지만 대표팀에서는 왜 이 선수들을 데리고 이런 경기를 하는지 답답함부터 남기 때문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이강인이 잔디를 내리친 그 분노는 단지 한 경기에서 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수준까지 올라간 선수들의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그들을 받쳐줄 한국 축구의 구조는 끝내 같은 자리에서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축구의 문제가 정말 감독 한 명에게 있다고 (48개국까지) 늘어난 월드컵에서 한국은 결국 32강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3위 팀 12개 가운데 8개 팀이나 살아남는 구조였지만 한국은 그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무승부만 해도 올라갈 수 있었던 마지막 경기에서는 남아공에 0대1로 무너졌고
전반 유효 슈팅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 실패하기 어려울 만큼 좋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를 비롯한 황금 세대가 모두 모였고 주축 선수들의 큰 부상도 없었습니다. 조편성 역시 역대 월드컵을 통틀어도 이보다 좋기 어려울 만큼 완벽했고 대표팀은 한 달 전부터 멕시코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 고지대 적응까지 마쳤습니다. 체코는 경기 직전에 멕시코에 도착해 고지대 적응이 부족했고 멕시코와 남아공은 핵심 선수까지 빠졌습니다. 조 2위만 차지했다면 32강에서는 비교적 해볼 만한 캐나다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조건에도 한국은 32강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이강인은 분노를 터뜨리듯 잔디를 내리쳤습니다. 손흥민에게는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었고 이강인과 김민재에게도 전성기에 맞은 가장 중요한 월드컵이었습니다. 결국 그 시간을 우리는 이렇게 잃었습니다. 탈락이 확정된 다음 날 홍명보 감독은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이미 정몽규 회장도 월드컵이 끝나면 물러나겠다고 밝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두 사람이 떠나는 것으로 책임은 끝나는 걸까요? 이 정도로 좋은 조건에서도 실패했다면 문제는 감독 한 사람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닐까요? 대체 한국 축구는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걸까요? 한국 시간 6월 29일 새벽 0시 30분 홍명보 감독은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고 대표팀 감독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곧바로 자리를 떠났어요. 수많은 의문은 그대로 남았지만 사퇴 발표는 몇 분 만에 끝났습니다. 불과 2년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클린스만만 내보내면 모든 문제가 끝날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에 머무는 시간은 적었고 전술과 상대 분석은 보이지 않았으며 아시안컵에서는 경기력뿐 아니라 선수단까지 흔들렸습니다. 문제는 감독 한 명이고 그 한 명만 제대로 바꾸면 대표팀은 다시 살아날 것 같았어요. 좋은 감독이 팀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요. 결국 클린스만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의 흔적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감독과 코치진의 남은 계약을 정리하는데 약 100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잘못 뽑은 감독은 떠났지만 그 대가는 한국 축구에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도 팬들은 기다렸습니다. 이 정도 대가를 치렀다면 이번만큼은 실패의 원인을 뜯어보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협회는 그 뒤 5달 동안 새 감독을 찾았습니다. 황선홍과 김도훈이 임시로 대표팀을 맡는 동안 수많은 후보의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5달이면 전술과 철학, 선수단 운영 능력까지 충분히 비교하고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팬들은 오래 걸릴수록 오히려 기대했어요. 이번에는 이름이 아니라 기준으로 뽑겠지. 적어도 클린스만을 데려왔던 방식만큼은 버렸겠지. 약 100억 원을 잃고 임시 감독을 2명이나 거쳤다면 이번 선택만큼은 정말 달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 끝에 협회가 내놓은 최종 답은 홍명보였습니다. 당시 K리그 시즌을 치르던 감독이었고 2014년 월드컵에서 1무 2패로 탈락한 뒤 정확히 10년 만에 다시 대표팀으로 돌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팬들이 5달 동안 기다린 결과가 결국 10년 전 실패했던 이름으로의 회귀였던 겁니다. 홍명보가 좋은 감독인지 나쁜 감독인지만 따져서는 이 문제의 절반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는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쓰고도 대체 왜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걸까요? 더 섬뜩한 건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국 축구는 대회가 망할 때마다 가장 먼저 감독부터 잘랐습니다. 2014년에도 감독이 떠났고 2018년을 앞두고도 준비가 흔들렸으며 2024년 클린스만 참사 뒤에도 가장 먼저 자리에서 밀려난 건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감독이 떠난 자리에는 늘 같은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실패한 감독은 매번 바뀌었지만 그 감독을 고른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다음 감독을 골랐습니다. 성공했을 때조차 시스템은 남지 않았습니다. 벤투가 4년 동안 쌓은 방향도 감독이 떠나자 함께 끊겼습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술과 선수 선발 기준, 장기 계획이 다시 초기화됐고 몇 경기만 흔들리면 모든 비난은 감독 개인에게 쏟아졌습니다. 정작 그 감독을 고른 사람과 검증 방식은 화면 밖으로 사라졌어요. 한국 축구는 고장난 기계를 고치지 않은 채
안에 넣는 부품만 계속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의실 안에 있던 사람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으로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박주호였습니다. 그는 밖에서 결과만 보고 비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5달 동안 후보를 검토하고 논의하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주호는 외국인 감독 후보가 나오면 일부 위원들이 먼저 흠부터 잡았고 정상적인 면접과 발표 절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후보를 공정하게 검증해 최선의 답을 찾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국내 감독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다른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회가 먼저 꺼내든 것은 해명이 아니라 법적 대응이었습니다. 선임 기준과 점수표, 면접 과정을 공개해 의문을 풀기보다 박주호의 주장이 왜곡됐다며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절차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는 법을 들이밀었지만 정작 그 회의가 얼마나 공정했고 어떤 기준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몇 달 뒤 이 의심은 단순한 폭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 감사에서도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한이 불분명한 인물이 최종 후보를 추천했고 면접 과정은 투명하지 않았으며 감독을 발표한 뒤에야 이사들이 모여 표결하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합격자를 정한 뒤 나중에 시험지를 맞춰 넣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결국 공식 감사 결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확인된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홍명보 감독은 그대로 자리를 지켰고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 중 누구도 즉시 물러나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더 이상 홍명보 감독이 좋은 감독이냐 나쁜 감독이냐가 아니었습니다. 감독을 뽑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데 왜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자리와 권한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몇 달 뒤 투표함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2월 26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배의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 이름 하나를 찍어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183명 가운데 156명이 같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정몽규, 득표율 85%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은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요르단을 상대로 유효 슈팅 하나 없이 무너졌고 경기 뒤 영상과 뉴스 댓글에는 정몽규 나가라는 문구가 쏟아졌습니다. 경기장에서도 퇴진 고호가 터졌고 전직 선수와 해설자들까지 협회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팬들의 분노만 보면 이번에는 정말 무언가 바뀔 것 같았어요. 정작 팬들이 밖에서 아무리 나가라고 외쳐도 회장을 뽑는 표는 팬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85%가 정몽규 회장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밖에서는 책임을 묻고 있었지만 안에서는 다시 권한을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분노가 협회 문 앞에서 그대로 멈춰버린 거예요. 정몽규 회장은 2013년 처음 취임한 뒤 2017년 재선, 2021년 3선, 2025년 4선에 성공했습니다. 대표팀 감독들이 실패할 때마다 교체되는 동안 그 감독을 임명한 최고 책임자는 13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성적이 나쁘면 감독은 잘려나갔지만 감독을 고른 권력은 다시 선거를 통과했습니다. 정몽규 한 사람만 바꾼다고 이 문제가 끝날까요? 한 사람이 13년 동안 자리를 지켰다는 건 그를 계속 통과시켜준 구조가 함께 있었다는 뜻입니다. 팬들이 아무리 분노해도 내부표가 더 중요하고 잘못된 선택을 반복해도 자리와 권한을 잃지 않는다면 누가 회장이 되든 같은 일은 다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이 구조는 왜 실패를 거듭하고도 스스로 변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바꿀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2024년 2월 한국은 요르단을 상대로 유효 슈팅 하나 없이 0대2로 무너졌습니다. 선수들은 라커룸에서 고개를 숙였고 팬들은 축협 해체와 회장 퇴진을 외쳤습니다. 선수에게는 몇 년을 준비한 대회가 끝난 순간이었고 팬에게는 또 한 번 배신당한 것처럼 느껴진 밤이었습니다. 다음날 협회는 곧바로 다음 행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임시감독을 정하고 새 감독 후보 명단을 꺼냈습니다. 2026년 남아공전 뒤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퇴 발표가 나왔지만 협회 앞에는 곧바로 후임 감독과 차기 회장, 바음 선임 절차라는 과제가 놓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어떤 기준으로 다음 감독을 뽑을지, 이번 실패를 어떻게 기록하고 책임질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에게 패배는 월드컵 탈락이었지만 조직에는 다음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하나가 더 생긴 것에 가까웠습니다. 대표팀이 졌다고 협회의 통장과 권한까지 함께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피파 지원금은 한 번의 패배로 끊기지 않았고 방송과 후원 계약도 이미 정해진 일정과 권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요르단에 지고 남아공에 지고 팬들이 등을 돌려도 다음날 협회의 문은 다시 열렸습니다. 경기장에서는 탈락했지만 통장에서는 탈락하지 않은 겁니다. 실패가 자리와 수입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으니 조직을 뜯어고칠 압력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강제로 뜯어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문체부는 협회 고위 관계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고 축구종합센터에 들어간 정부 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거액의 추가 제재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택한 것은 책임이 아니라 소송이었습니다. 처분을 멈춰달라며 법정으로 갔고 판단이 나온 뒤에도 다시 항소했습니다. 문제가 확인될 때마다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소송만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협회의 선거와 운영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직접 개입하면 피파가 이를 외부 간섭으로 판단해 국제대회 출전 자격까지 문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놓으면 왜 못 바꾸느냐는 비판을 받고 강제로 건드리면 월드컵 출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경보음부터 울리는 구조였던 겁니다. 피파 규정이 협회 스스로의 개혁까지 막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독 선임 기준을 공개하고 실패한 결정에 책임을 묻고 팬의 목소리가 선거에 반영되도록 구조를 고치는 일은 협회가 직접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외부 개입의 한계보다 더 큰 문제는 협회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조차 바꾸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망가뜨린 것은 이번 월드컵 한 경기만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라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세대의 시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에 올랐가고 김민재는 유럽 최정상급 수비수로 성장했습니다. 이강인은 어린 시절부터 유럽에서 기술과 경기 감각을 쌓아 세계적인 구단의 선수가 됐습니다. 황희찬을 비롯한 유럽파까지 더해지자 이름만 놓고 보면 한국은 어느 때보다 방해해야 했습니다. 정작 대표팀은 이 선수들을 하나의 팀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감독이 바뀔 때마다 전술과 역할은 다시 짜였고 어렵게 쌓아야 할 패턴과 약속은 함께 지워졌습니다. 세계적인 클럽에서 정교한 시스템 안에 뛰던 선수들은 대표팀에 올 때마다 짧은 소집 기간 안에 또 다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결국 위기를 넘긴 것은 팀의 완성도가 아니라 손흥민의 한 골, 이강인의 개인 기술, 김민재의 수비였습니다. 스타들은 있었지만 그 스타들을 움직일 팀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벤투 체제에서 한국은 이미 축적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4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팀을 만들었고 그 결과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감독이 떠나자 시행착오와 데이터, 선수 역할과 경기 철학까지 함께 끊겼었습니다. 성공은 계승되지 않았고 실패는 교훈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큰 대회가 끝날 때마다 한국 축구는 쌓아둔 것을 점검하기보다 다시 감독 후보 명단부터 펼쳤습니다. 대가는 선수들의 전성기로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의 대표팀 시간은 무한하지 않고 김민재와 이강인의 전성기도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직은 실패한 뒤 다음 회의를 열 수 있지만 선수의 몸과 나이는 멈춰주지 않습니다. 한 번 날린 4년은 다음 대회에서 되돌려받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대가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넘어갔습니다. 클린스만과 결별하는 데 들어간 약 100억 원은 단순한 위약금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감독과 분석 인력을 데려오고 지도자를 키우고 아직 대표팀에 오지도 못한 아이들에게 투자할 수 있었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의 비용은 결정권자의 자리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선수들의 전성기에서 빠져나갔고 미래 세대가 받을 기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 축구에 부족했던 것은 선수가 아니었어요. 세계 무대에서 살아남은 선수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그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을 시스템, 실패를 기록해 다음 선택에 반영할 행정, 감독이 바뀌어도 방향을 이어갈 구조였습니다. 선수의 재능은 세계 수준까지 올라갔지만 그 재능을 받쳐줄 조직은 제자리에서 돌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팬들은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법보다 기대하지 않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대표팀 경기 날짜만 잡혀도 온 가족이 시간을 비웠지만 이제는 경기보다 감독 선임 논란이 먼저 떠오르고 전술보다 협회 이야기를 더 오래 보게 됩니다. 이가인과 손흥민이 소속팀에서 뛰는 경기를 볼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는 팬도 많습니다. 클럽에서는 선수의 역할과 팀이 준비한 축구가 보이지만 대표팀에서는 왜 이 선수들을 데리고 이런 경기를 하는지 답답함부터 남기 때문입니다. 경기 종료 직전 이강인이 잔디를 내리친 그 분노는 단지 한 경기에서 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수준까지 올라간 선수들의 시간은 계속 흘렀지만 그들을 받쳐줄 한국 축구의 구조는 끝내 같은 자리에서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한국 축구의 문제가 정말 감독 한 명에게 있다고